남편이 쓰러져 간병인을 불렀는데 그 간병인이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멈춰버린 시간. 엄마는 그녀의 눈에서 낯익은 미소를 봤죠. 낯선 이름 윤다혜. 하지만 그녀의 본명은 박서연, 시장에서 사라졌던 그 아이였습니다. 30년의 죄책감, 숨겨진 이름, 그리고 다시 맞닿은 손끝. 엄마, 저예요, 서연이요?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눈물과 진실. 이건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아침,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낙엽이 뒹구는 골목길 끝, 낡은 2층 집 안에서 이정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의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혈압약은 꼭 식후에 드셔야 돼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익숙함이 배어 있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운도 함께 묻어났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에는 마지막 남은 홍시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알아. 하루 종일 잔소리야.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투덜댔습니다.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그의 모습은 젊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쓸쓸함을 철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처럼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추고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5일장이 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1995년 가을,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씨였습니다. 5살 막내딸 서연이의 작은 손을 놓쳤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헤매던 기억, 경찰서, 실종아동센터,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울부짖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서연아.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울부짖던 정희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생선 파는 아주머니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이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였을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안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남편을 부축하며 정희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은 명절 때나 간간히 올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서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상처를 덮어두고 살아가기로 한 듯 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고 어두워졌고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매일 밤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는 서연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신발, 헝겊 인형, 색연필, 공책, 그리고 사진 한 장. 따은 머리를 한 서연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아, 어디서라도 잘 살고 있겠지.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단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수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철수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구부정한 어깨, 흰머리가 성성한 뒷모습.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를 잃은 슬픔은 정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수도 다른 자식들도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고통을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이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단골 주인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고등어 좀 주세요. 남편이 생선 좋아해서요.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과일 코너에는 빨간 사과들이 탐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던 사과였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또 아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런 평범한 일상을 서연이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서연이도 저렇게 컸을 텐데. 이제 35이니까. 정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부엌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철수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정희의 부름에 철수는 느릿느릿 식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국그릇 부딪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철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이어온 의식이었습니다. 상자를 열고 서연이의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연이는 영원히 5살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단다. 어디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항상 정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정희가 손을 잡으려 하면 아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덮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침실로 가니 철수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약을 챙기고 밥을 짓고 남편을 돌보고 밤이 되면 다락방에서 딸을 그리워하는 일상. 그렇게 30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하고도 고요한 일상이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정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정희는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철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정희는 철수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철수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 남편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겨우 10분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철수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을 가르며 구급차가 달렸고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를 깨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급성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급성 뇌경색, 장기적인 간병,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안정을 찾으면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떠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서연이를 잃었을 때의 그 막막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큰딸에게도 연락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바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지금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서. 정희는 괜찮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뒤 철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돌보았지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님, 간병인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환자분 상태로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보호자님께서 혼자 감당하시기엔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간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희 자신도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사회복지사실에서 간병센터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간병인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를 낸 뒤 말했습니다. 윤다혜 씨라는 간병인이 이번 주부터 가능하십니다. 경력이 10년 정도 되고 뇌경색 환자 케어에 능숙하십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방금 들은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윤다혜. 낯선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다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정신이 없는 탓이겠지요. 병실로 돌아가니 철수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간병인 구했어요. 내일부터 오신대요. 철수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언어 기능도 일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그저 눈으로만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 그 손이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철수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잃었을 때도 그랬듯이 정희는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고 불편한 침대였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비상등 불빛이 희미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간병비는 얼마나 들지, 철수는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득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철수를 씻기고 아침 식사를 도왔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정희는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단정한 간호복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그 여성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눈빛, 말투, 미소, 모든 것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고생 많으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혜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려는 것 같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을 것 같은 예감. 정희는 그 예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다혜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철수의 몸을 닦아줄 때도, 식사를 도와줄 때도, 재활 운동을 시킬 때도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철수를 돌봐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희는 병실 한쪽에 앉아 다혜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다혜가 철수의 손을 마사지할 때 그 손길에서 묘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일로서 하는 간병이 아니라 진심 어린 보살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다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철수를 격려했습니다. 철수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혜가 철수에게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혜가 철수를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간병인들이 친근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저기 다혜 씨, 혹시 환자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다혜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이상하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어서요. 어르신들을 돌볼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서요. 다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혜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환자도 좋아할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혜는 안도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혜는 더욱 정성스럽게 철수를 돌보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다혜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면 다혜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희가 잠든 척 누워 있을 때도 다혜는 혼자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참지 못하고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혜 씨, 무슨 일 있어요?
밤마다 우시는 것 같은데. 다혜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부모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희의 물음에 다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정확히는 잃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어 있었어요. 다혜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정희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희는 다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혜는 그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보호자님을 보면 제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실례했습니다. 다혜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다혜.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자신이 너무 지쳐서 헛된 희망을 품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다혜가 철수를 돌보고 있으니 안심하고 병원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연이의 상자. 정희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의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다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혜의 눈매, 코, 입술. 정희는 사진 속 서연이와 다혜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런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집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혜는 철수의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혜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고 철수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수고했어요. 환자는 어땠어요? 잘 계셨어요. 점심도 잘 드시고 오후에는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오셔서 운동도 했어요. 다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정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철수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다혜 씨,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자라셨어요? 다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5살 때부터요.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살. 서연이가 사라진 나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보육원이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다혜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다그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요. 정희는 다혜를 배웅했습니다. 다혜가 병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혜 씨, 혹시 본명이 뭐예요? 윤다혜가 본명인가요? 다혜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등을 보이고 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본명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아요. 다혜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정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가 돌아온 거니?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다혜를 관찰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다혜에게 갔습니다. 다혜의 작은 습관들,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정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혜는 식사할 때 왼손잡이였습니다. 서연이도 왼손잡이였습니다. 다혜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이도 그랬습니다. 다혜는 긴장하면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린 서연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서 없는 것을 보는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병실 정리를 하다가 다혜의 가방 옆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집어들려는 순간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그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따은 머리를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은 정희가 매일 밤 꺼내보던 서연이의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희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배경도 같았고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봤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혜는 정희가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다가와 사진을 받으려 했지만 정희는 사진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 그건... 대답해 주세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예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다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요. 누가 닮아서요. 보육원에 있을 때 누군가 주신 사진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내 딸 사진이에요. 30년 전에 사라진 내 딸.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정희는 다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침대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철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정희는 당황하며 철수를 살폈습니다. 다혜는 재빨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의사도 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는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철수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을 나가고 정희와 다혜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환자분을 놀라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혜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군지, 왜 우리 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다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떨며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이름은 박서연이었어요. 그 말에 정희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박서연, 정희의 딸 이름. 정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렸어요. 1995년 가을이었어요. 그 뒤로 보호소에 있었어요. 이름을 몰라서 나중에 윤다혜로 새로 살았어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그 이름. 사라진 딸의 이름. 서연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다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혜도 정희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희는 다혜를 떼어놓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코, 입. 모두 어린 서연이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내 딸 서연이가 맞니? 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다혜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다혜를 껴안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안도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철수가 침대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철수에게로 갔습니다. 철수는 눈을 크게 뜨고 다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말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깊은 죄책감. 다혜는 철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그 순간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손을 들어 다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도 두 사람 곁으로 가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철수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다혜는 재빨리 응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사의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와 다혜는 복도로 나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발. 아직 말도 다 못했는데.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다혜도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안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남편은 위독한 상태.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혜가 정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아 서로를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응급실 불빛이 꺼질 때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희와 다혜는 복도 벤치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안도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2, 3일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혜가 정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께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지금 상태로는 작은 자극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철수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혜는 반대편에 서서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정희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혜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철수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정희가 잠깐 졸다가 깼을 때 다혜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정희가 부르자 다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희는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줄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손을 놓친 순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울면서 찾아다녔지만 결국 경찰 아저씨가 저를 데려갔어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다혜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보호소에 있었어요. 부모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대요.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서연이라는 것만. 성은 몰랐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윤다혜. 서연아. 정희는 다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살 어린 딸이 혼자 헤매고 부모를 찾지 못하고 낯선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했던 느낌만 어렴풋이. 다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한참 후 다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왔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간병 일을 하게 됐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정희의 물음에 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 집에 오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정희는 다혜의 어깨를 잡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가 30년을 기다린 내 딸이란다.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침대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철수에게로 갔습니다. 철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깼어요? 정희는 반갑게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정희를 보다가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몸의 마비도 심했습니다. 정희와 다혜는 교대로 철수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잠시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다혜는 철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다혜는 철수의 손을 마사지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제 손을 잡고 계셨죠?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혜는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다혜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부정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다혜는 걱정스럽게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회복하시면 곧 재활치료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다혜와 함께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다혜의 물음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어.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한 거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혜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슬픔과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철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찾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철수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기쁨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언어 치료사의 도움으로 간단한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도 시작되어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와 다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회복하면 세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날이 갈수록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물어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와 다혜가 급히 달려가니 철수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철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철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다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언어 치료 시간에 치료사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려 했지만 마비된 손으로는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좌절하며 펜을 던졌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어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호흡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철수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다혜가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철수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서연이도 찾았잖아요. 이제 함께 살아야죠. 정희는 울며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눈을 뜨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해야 해. 철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희와 다혜는 철수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내가 서연이를. 철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계속 말하려 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여보. 급하지 않아요. 정희는 철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애타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술을 마셨어. 서연이 손을 놓친 게 아니야.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다혜도 긴장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데리고 있었어. 술 좀 먹고 잠깐 한눈을 팔다가.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서연이를 벤치에 앉혀놨어. 그냥 1분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려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없었어. 벤치에 없었어. 사방을 찾았지만 아무데도 없었어. 여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울며 고백을 이었습니다. 겁이 났어. 당신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술 마시고 한눈판 사이에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말해? 철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했어. 당신이 서연이 손 놓쳤다고 시장 사람들 틈에서 놓쳤다고 그렇게 말했어.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던 그 세월. 서연이의 손을 놓친 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게 평생 나를 망가뜨렸어. 당신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 못했어. 겁쟁이야. 나는 겁쟁이. 철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철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하지만 말하고 가야 해. 정희는 철수의 손을 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죄책감이 사실은 남편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 아버지.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는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평생 괴로웠을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안정시켜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잠시 나가주세요. 간호사들이 정희와 다혜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철수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요.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와 다혜는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다혜가 정희를 안았습니다. 정희는 다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안타까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30년 동안 나는 매일 정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혜는 그저 정희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 들었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혜는 반대편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워요. 정말 미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면서도 말 못했잖아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할게요. 당신도 힘들었을 테니까.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희의 눈물이 철수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은 채였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의 손을 꽉 잡으려는 듯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고백 이후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은 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의지가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철수 곁을 지켰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30년을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철수도 그 세월 동안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본 그 깊은 후회와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1,500만 원이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금액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1,500만 원.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혜는 정희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제가 그동안 모은 게 좀 있어요. 그걸로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이제 막 엄마를 찾았는데 그런 짐을 질 순 없어. 엄마, 저도 이 가족이에요. 아버지를 살려야죠. 다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다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다혜는 간병센터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0년 동안 모아온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혜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병원비가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정희가 병원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돌아와 다혜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거니? 다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 마지막 효도예요. 아버지 꼭 살려야죠. 다혜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슬픔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병실을 나서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정희는 다혜를 배웅했습니다. 다혜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혜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어도 다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간병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윤다혜 씨는 사흘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퇴사? 사흘 전 병원비를 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다혜의 집 주소도 연락처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간병센터를 통해서만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병실로 돌아가 철수의 침대 옆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혜가 뭔가 남긴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혜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날의 아이 박서연이에요. 가짜 이름으로라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버지 꼭 살려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효도예요. 엄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30년 동안 엄마 얼굴을 그리워했어요. 이제 그 얼굴을 봤으니 여한이 없어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엄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도 용서해요.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아파왔어요.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엄마.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간 거니? 이제서야 찾았는데 또 어디 간 거니?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다혜를 찾아 헤맸습니다. 간병센터, 보육원, 다혜가 일했던 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혜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딸을 다시 잃었다는 사실에 의지를 잃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살 의욕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병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손을 잡고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요. 우리 서연이 꼭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 그것이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수 6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철수의 손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철수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이 왔지만 다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빈소에 앉아 영정사진 속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의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작은 신발, 헝겊 인형, 그리고 다혜가 남긴 편지. 정희는 모든 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떠나간 남편, 무너진 가족. 모든 것이 정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아, 돌아와. 제발, 엄마 혼자 두지 마. 정희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떠난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 서연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언젠가 서연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집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다락방에 올라가 서연이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혜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는 이미 손때가 묻어 낡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희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 보조도 해드리는 일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철수가 입원했던 병원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다혜가 간병인으로 일했던 그런 곳. 어쩌면 그곳에서 다혜를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희는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정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희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도와드리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봉사를 하며 정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희는 요양원 정원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이정혜 선생님?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간호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성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1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얼굴, 다혜였습니다. 아니,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또 뵙네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정희는 울며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도 정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니? 왜 연락도 없이? 미안해요, 엄마. 저는 엄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내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넌 엄마한테 짐이 아니야. 넌 엄마의 딸이야. 정희는 서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동안 뭐 했니? 다른 지역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자격증을 따서요. 그리고 용기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엄마를 찾아갈 용기를요. 서연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집 근처 요양원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혹시나 해서 지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첫 출근인데 엄마를 만났네요. 정희는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이름으로 엄마 옆에서 살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떠나셨단다. 내가 떠나고 한 달 뒤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너를 찾았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아버지를 용서해요. 진작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연은 울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내 마음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함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요양원 원장에게 가서 오늘 일찍 퇴근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정희와 서연은 손을 잡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30년 만에 돌아온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제가 살던 집이죠? 그래,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란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방. 서연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다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간직했단다. 서연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신발, 헝겊 인형, 색연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서연은 정희를 안았습니다. 정희도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락방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서연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그냥 앉아 있어. 엄마가 다 할게.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진 것 같구나. 엄마도 드세요. 엄마도 많이 마르셨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에게 옛날 서연이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이 방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정희의 말에 서연은 또 울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잘 자거라, 내 딸. 잘 자요, 엄마. 정희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딸과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도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도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정말 함께 살자. 엄마 곁에서 떠나지 마. 네, 엄마. 이제는 안 떠날게요.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서연은 정희를 안았습니다. 정희도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 속에서 잃어버린 30년이 비로소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봄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와 서연은 서로를 아는 채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내 딸, 내 서연아.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세상은 다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정희와 서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